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뉴스 토마토 뻗치기 특집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인데요.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 임박 서울의 봄을 찾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님,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요. 첫 번째 주제는 이건 정말 얘기조차 꺼내기 싫은데 3주 뒤 6인 체제 회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4월로 이제 지연이 되면서 4월로 넘어갔죠. 4월 18일은 문형배 재판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4월 18일이 넘어가면 이른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초래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원장님? 일단은 그 법에 따라서 6인 체제에서 그러면은 결정을 내려도 효력이 있느냐, 6인 모두 탄핵이다라고 했을 때 물론 탄핵이라는 법적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일단은 지금도 승복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승복할 것이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헌재가 6인 체제에 있을 때 이걸 핑계로 계속 2명의 재판관이라든가 더 임명될 때까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퇴임하는 두 분이 소위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 국회 이렇게 나누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입니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럼 계속 임명을 안 한다. 그럼 6인 체제로 그냥 계속 헌재에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질질 끄는 대혼란 사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학자들이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국가적 혼란이 계속될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지고 지금 시위가 점점 격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더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지만 이렇게 장기간 교착 사태에 빠지는 것은 국가적 혼란을 더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분석하는 거지 이게 맞다는 건 절대 아니다. 저는 이 프레임이 묻어질까 봐 사실 이 아이템을 다루는 것도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선고가 다음 달 그러니까 4월 4일이나 11일에는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예측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18일에 일단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 끝장 뉴스라는 게 윤석열 파면되는 그날까지 이제 하는 방송인데요. 제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겠지. 이번 주 마지막인데 지금 이게 거의 한 달째 거의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 뉴스 토마토를 매우 사랑하지만 빨리 제가 출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끝장 뉴스는요. 윤석열 빨리 파면돼가지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라는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그 독립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위의 법적 기관인데 그 역할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가 가진 기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 기본권이 다 무너졌어요. 국민이 모든 생존권, 그다음에 참정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이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헌정 질서를 해치는 일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떤 재판관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카더라 시나리오가 뭐니 누가 막니하는데 저는 그거 하나도 못 믿겠고요. 대부분이 이제 용산빨로 난 받은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약간 이런 진보 세력이나 그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하고 흐트러뜨리는 그 뉴스 같이 보이는데요.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런 게 자꾸 굳어지다 보면은 지금 여러 신용기관에서도 한국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불확실성이 가속되고 있다. 이렇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증권 선물 시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죄다 빠지고 있어요. 왜냐? 한국이 이렇게 가다 보면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불안성이 있는 겁니다. 채권 금리 높아지고 있고요. 왜? 한국 국채가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무지막지한 신호들이 여러 군데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 그러니까 외교적,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인 피해가 하루하루 갈수록 넘어서 정립이 약간 누적적으로 정립되는 게 너무 큽니다. 이거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파면이든 뭐든 빨리 신속하게 내라.
그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4월 4일이나 11일에는 선고가 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희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위기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6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6월 선고설은 왜 나오는 거예요,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원래 탄핵 심판에 대한 거는 그 6개월 안에 결정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6월 11일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네. 나오는데 이것도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6월 11일까지 법적으로 그때까지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설마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아주 최악으로는 6월 11일이 마지노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더 끌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고 그렇죠. 6인 체제일 경우에 헌재가 거의 마비 상태가 될 그렇죠. 거고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정부나 윤석열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임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본인 입으로 얘기해 온 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런 임명권이나 이런 것들은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 네. 그 두 사람을 채우는 일을 자기는 하면 안 돼요. 네네. 그쵸. 본인의 논리대로 하면. 근데 채우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보면 6월 11일 탄핵 심판을 맞춰야 되는 마무리해야 되는 6개월 시한이 6월 11일인데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6월 11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네. 뭐 이런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180일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사건 예. 접수 때부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180일이라는 기간은 재판관들의 권리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 거리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하면 그 기간이 산정이 되지 않으니까 즉 무기한으로 기간이 계속 길어질 수 있다는 있어요. 거죠. 6월 11일이 아닌 그 이후에까지도 무기한으로 될 수 있는 6인 체제에서는 네. 그럴 가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대한변협에서도 이걸 빨리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4월 2일 날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또 안 해. 말씀해 주셨듯이 6인 체제인데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시끄러워질 것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고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또 임명해. 그럼 이게 또 국회에서 또 논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이미 국회 몫으로 지정된 사람을 요식행위조차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법적 논란과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헌재에서 이거를 기일이라도 지정을 해주셔야 네. 되고요. 오늘 한겨레에 보니까 정말 이 글을 쓴 분이 분노에 차서 아니 헌법재판소가 무슨 옥황상제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국민들이 맨날 도대체 언제 이거 기일이라도 지정해줘 검색하고 있어야 되냐. 그럼 헌재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정확한 이유라도 설명을 해라라고 하는데 전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를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온갖 음모론이라던가 이런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대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선고를 파면해 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하루 이틀 늦어진다면 그에 대해서 공방을 통해서 최소한 입장 정리라도 해 주셔야 나라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답답한 상황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아까 지속되고 있어서 답답하고. 아까 임세훈 소장님이 잠깐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을 작년 말에 네. 2.1% 정도로 전망한 게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제 기사를 보면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그 경제 분석 업체에서는 0.9%로 0.9는 처음 보네요. 그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잘 아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라고 네. 하는데 여기서는 1.2%까지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지금 1점 초반대로 해서 거의 외환위기 더 낮아요. 심하네. 예, 외환위기보다 더 그래서 심각합니다. 0.9는 정말 심하네요. 1.2%또 뭐 1.4%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나온 거는 0.9까지 네. 떨어진 겁니다. 네. 이게
핵심적인 이유가 이 한국의 헌정 질서에 대해 회복에 대한 국제적인 불안감, 네네. 신뢰도 하락 이게 제일 큰 거기 때문에 맨날 지금 얘기하는 게 한덕수 대행이 무슨 국제 통상 전문가고, 그다음에 최상목도 뭐 경제 그렇죠. 전문가라고 이런 네. 걸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는 네.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게. 네네. 제가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광화문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깃발들이 오늘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나부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게 재밌는 문구들이 많아서 제가 눈에 띄는 건 주말 술 약속 계속 깨지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들에서 나오셨습니다. 저 모임은 가입하겠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둘째 딸 모임도 있고요. 네. 뭐 다 멸경도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멸경이죠. 그것도 있고 재밌는 깃발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마 저희 예상하건데 지금은 4시 11분이니까 그 집회가 한 5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시부터 시작되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속속 이제 이 집회 현장에 나오고 계신 모습들이고 이미 깃발은 제가 지금 보이는 이 화면상으로 보이는 것만 지금 수십 개가 됩니다. 정말 많은 깃발들이 모여 계시고, 네. 둘째 딸 모임은 뭔가요? 네, 둘째 별 모임이 다 있습니다. 3초 만에 네. 기억 잃어버리는 금붕어 모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요? 저는 뭐 고양이 발바닥 냄새 지키기 네. 모임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 뭐 민주 시민들 이런 지금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이런 지혜로운 시민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광화문 집회 현장은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보여드리고요. 또 이제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국회의원들 좀 이렇게 연결해서 인터뷰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 나가 보죠. 자, 헌재가 이렇게 선고를 늦추는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무게를 갖고 있는 썰이 사실상 5대3으로 의견이 이제 갈려서 기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그 의견을 평의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런 의견에 동의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헌정수호잖아요. 네. 무슨 자잘한 사건 잡범들 다루시는 게 아니라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헌정수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주셔야 되고요. 네. 제가 하루 답답해서 찾아봤어요.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그렇죠. 사건부터 하는 거 내가 누가 말씀하신 건지 압니까? 헌재에서 말씀하셨죠. 정영식 재판관이 하신 말씀이에요. 윤석열 그런가요? 대통령이 네네. 정영식 재판관이 하신 말씀이시라고요. 이 발언을 작년 12월 27일 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견이 있는 거죠? 오히려 헌정수호라고 하면 오히려 보수의 가치에 가까운 건 아닙니까? 그런 네. 분들께서 이견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온갖 썰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건 이견 없이 8대 0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대단히 치열하게 다툴 쟁점이 아니다. 시간이 가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헌재 공격하고 뭐 변호인단 이거 내세워 하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잘못된 프레임이다. 네. 오히려 우리가 헌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8대 0인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수호를 위한 길이다 생각을 하고 정영식 재판관님께서 지난해 12월 27일 말씀하신 탄핵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 중요해서 시급하게 다뤄주신다는 약속을 빨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얘기 5대3이 나온 그 시초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였을 것 같아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를 냈고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을 하면서 어떤 사안도 어떤 내용도 위헌이 없다 뭐 이렇게 선고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 명이 바로 대통령의 탄핵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재판관들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5대3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전제로 하는 거는 이렇게 5대3이니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 추정입니다. 맞습니다. 다 추정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난번에 방송할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5대3 기각이라는 걸 확인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판결문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1명, 최대 3명이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건 확인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할 때 변론 종결부터 14일, 11일을 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지금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네.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한덕수를 먼저 한 게 윤석열 파면을 위한 빌드업으로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아니고 한덕수 대행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다라고 해서 빌드업이라고 한 논리는 네. 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행의 대행은 대통령의 대행의 대행은 없습니다. 그냥 대행만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이 너무 많았다. 뭐 이진숙, 그다음에 최재 감사원장, 그다음에 검사 3명에 대한 게 있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아서 늦어지는 거다. 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이게 헌재 재판관들이 직접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헌재 연구관들이 다 네. 작성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감수하는 정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이것도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 최소 1명이거나 최대 3명이거나 이걸 이제 한덕수에서 그 판결에서 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김정환 변호사라는 사람이 네. 헌법 소원을 이미 내놨어요. 마은혁 재판관의 임시 지위 부여 그렇죠. 가처분에 대한 걸 냈습니다. 예. 만약에 5대3 상황이면 기각이 3명이라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마은혁 씨가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그 사람을 들여오는 게 안 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한 명이 가처분 소송까지 돼 있는데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을 낸다고 하면 네. 결정에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만약에 탄핵 찬성해서 파면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5대3으로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찬성하면 6대3으로 해서 그렇죠. 파면 결정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반대쪽에서 가처분 소송이 그렇죠. 들어와 있는데 아직 없죠.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안 하는 상태에서 이 판결을 끝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5대3 기각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시지휘 부여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앞에 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기자님 요거는 마은혁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들어가도록 하고요. 잠시 광화문 집회 현장을 연결을 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김태은 기자. 저는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곳 광화문으로 모아져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이곳 집회에 참여 중인 박주민 의원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완벽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상고하면서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시다시피 이번 항소심 판결은 3인의 부장판사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그만큼 경력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뤘던 전문적 판사들이 판단을 내린 건데 완전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검찰은 공소장까지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큰 위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혀 납득하기 어렵고, 비록 검찰이 상고를 했지만 상고심에서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사 성향을 공격 중입니다. 이번엔 대법에 파기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법이 파기 재판을 할 확률이 0.073%라면서요. 그만큼 사례가 적은 듯한데요. 실제로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법리를 적용했다거나 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 사실관계 부분을 바꾼 거예요.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어떤 법리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심에서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없고 파기자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측에선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승복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뭐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은 가능한데 비판을 할 때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뭐 증거 채택에 관련돼서 뭔가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야지 판사의 성향을 들면서 비판하는 거라든지 판사의 출신 지역이나 판사가 가입한 어떤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 정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로 그런 방식의 비판을 많이 합니다.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라고 얘기해놓고 결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말을 바꿔서 판결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 역시도 사법부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윤석열 탄핵 선고가 4월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탄핵 국면에 지쳐 있는 상태인데요.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뭐 지금 현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30일이 넘었거든요. 역대 최장일 뿐만 아니라 원래 예상됐던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혼란에 빠져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도 분노, 당혹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헌재가 신속히 판단을 내려서 이 혼란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화문 현장에서 뉴스토마토 김태은이었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현장을 연결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잠깐 그 집회 모습이 비쳤었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깃발들도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그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각에서 소장님 그 보수 성향의 김복형 재판관과 이번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있어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뭐 정계선 재판관이 평의에서 언성을 높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거 사실이 맞나요? 그러니까 뭐 하도 밭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밭매기 하게 생겼어. 밭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밭이 많은데 네. 그래서 뭐 안에서 고성이 들렸다라는 네. 얘기 있는데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그 고성은 이번에 윤석열 파면 선고가 아니라 한덕수. 그러니까 한덕수 그렇대요. 사건 때문에 네. 이렇게 명확히 나눠졌잖아요. 기각과 인용이. 네,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가장 신빙성 있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뭐 정확한 건 몰라요. 제가 들은 건 아니니까. 근데 네. 일단은 그러니까 고성은 한덕수 때문에 이거를 뭔가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네. 계속 8대0으로 왔는데 한덕수 때는 의견이 다 각자 의견을 다 냈거든요. 분출했거든요. 근데 뭔가 모여지지 않았던 게 바로 요건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5대3 얘기 나오는 것은 저도 이제 밭으로 들으면 용산발이라고 합니다. 용산발. 5대3은 용산발이다. 네, 용산발. 용산의 희망회로. 이미 불타버린 희망회로 용산발이다. 얘기가 뭐 저도 뭐 나름대로 듣는 취재에 의하면 그렇다고 네. 생각하고요. 왜 용산발을 자꾸 5대3 얘기가 나오냐? 본인들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 뉴스토마토 있는 사무실 있는 근처에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오다가 제가 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뭐 4대4 얘기 나오고요. 네. 5대3 얘기 나오고 똑같은 밭글을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가서 얘기하고 네. 있더라고요. 이번은 기각이 확실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인용 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너무나 확실한 그 밭글을 그대로 읽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건 용산발이 맞다라고 확실하다.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흔들리면 저희 안 되고 보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윤석열 그러니까 한덕수 때랑 좀 다릅니다. 한덕수는 대부분의 이제 기각 사유가
위법은 인정되지만 네.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 의심이 된다. 네. 증거가 없다. 시간이 의도가 좀 없다. 뭐 시간 없다. 이런 건데요. 윤석열은 그게 해당되는 게 5가지 사유들이요. 전부 위법이 우리 눈으로 봤고 본인이 얘기했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뭘로 증빙할 겁니까? 네. 아무리 우리가 한강 작가를 배출한 노벨 문학상에 국가에다 할지언정 지금 헌법재판관 분들이 문학 쓰는 거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노벨 문학상이 분이 기각을 써도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이건 기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의견이지만 우리가 근데 왜 불안한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 윤석열 들어서 정권이 너무 비정상적인 일, 상상 외의 일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어떻게 계엄이라는 게 2024년에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경고됐어요. 민주당에서. 김민사 의원이 계엄 있을 것 같다는. 그때 네. 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심지어 진보 진영에서도 야 그건 너무 같다. 과도한 망상이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근데 일어났죠? 현실이 됐죠. 계엄을 했어요. 네. 심지어 그 계엄이 1차로 끝날 게 아니라 2차, 3차, 4차, 5차까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수거 대상. 네. 뉴스토마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때려 부숴가지고 그냥 다 끌어낼 수 있죠. 지금 네. 여기 PD님 작가님들. 네. 수거 대상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게다가 내란 수계가 구속됐다가 때 날 때문에 이틀 만에 때 날이 갑자기 확 바뀌는 일.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설마 헌재까지? 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한덕수까지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냥 아니랄 수 있지만 믿음은 5대3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그건 진영 흐트러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저들의 술수다.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일단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총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8일이었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를 한 거네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 민주당이 마치 무리한 것을 하는 것처럼 잘못 쓰는 언론이 있던데요. 네. 마은혁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판단을 이미 내려주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를 국회가 방치하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헌재에서 판단을 내린 거에 따라서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헌정수호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도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헌정수호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실 모든 언론이 써야 됩니다. 이거 솔직히 내란 사태 종식된 다음에 나중에 어떤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전 한번 분류해보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요. 전두환 찬양했던 기자들 나중에 다 실명 나오듯이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재에서 분명히 위헌이라고 밝힌 것 빨리 임명해라라고 판단을 내려주신 것을 권한대행이 안 해? 그럼 이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가 안 하면 다음 사람이 하면 되지? 그럼 그 다음 사람들도 우리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전 이건 민주당의 논리가 아니라 헌정수호를 해야 되는 헌정수호 세력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네. 그 마은혁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황박열 기자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희 PD님이 황박열 기자님에게 지금 뭐 이어폰을 예, 아니, 설치를 하고 계셔서 제가 좀- 설치가 다 됐나요? 제가 지금?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릴 네. 게 있는데요. 지금 탄핵 선고가 계속 이제 늘어지면서 우리가 네네. 불안이 가속하고 네. 있는데 우리가 여야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나 최상목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게 여야 합의가 없다 이런 네. 식으로 개변을 늘어놓은 건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변론 이후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선고기일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신속 심리하겠다는 헌법재판소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나. 근데 왜 판결 미루고 있나. 이런 얘기 한 분이 하신 게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헌재는 빨리 탄핵 심판 선고기를 지정하라. 이것이 입법 쿠데타를 막는 길이 국정마비를 막는 길. 그런 얘기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과 피로는 점점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불확실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치 그리고 국민의 삶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가 얘기했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참. 여야 합의가 이렇게 잘 된 경우가 있나요? 네. 그동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빨리 그러니까 탄핵이 뭐 되든 말든 얘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뭔가 정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냥 그런 거 아니라 자기 신들은 정보 있다 생각하지만 그 정보 틀렸고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유죄 판결 날 걸
예상하고 본인들이 각각의 정보 이용해서 2심 승복해라라고 했는데 말 뒤집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이 말인즉슨 여야가 지금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빨리 얘기하십시오. 판단하십시오. 네. 자, 기자님,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에는 줄탄핵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정말 풀악세를 받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아니,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네. 잘못하면 만약에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대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결론이 안 나오고 네. 그래서 도대체 임명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만 그렇죠.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그렇게 얘기도 나올 돼서 거고. 180일 조항이 되는 6월 11일까지 넘어가고 네.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국가적인 혼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0.9%까지 하향할 걸로 예상하는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물론 권력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정당으로서 네. 민주당으로서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권력을 장악할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예. 이게 별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국가적인 혼란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이게 헌재는 저렇게 지지부진해 있고 한덕수 대행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행태를 내란 상황을 계속 지속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중에 민주당에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중요한 대목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추가 투입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실제로 헌재 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 중요한 건데 지금 그 재판관 임시지휘부여 가처분은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하면 한덕수가 거부를 못 하는 겁니다. 네. 바로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미 이제 민사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조합 조합장의 지위 임시지 부여하는 가처분 소송 같은 건 이미 민사에서는 꽤 많이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임시지 부여 가처분을 헌재에서 인용하면 한덕수가 거부할 수 없게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헌재 네. 재판관으로. 네. 그러니까 거꾸로 국민의힘이 이 상황이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의 그 지휘부여 가처분에 대해서 집중할 겁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국회가 좀 더 이제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회가 좀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이걸 안 하면 국회의장으로서 임무를 완전히 방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회의장,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헌재하고 지금 행정부가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권한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 잠깐 이게 다른 걸로 네. 넘어갔는데 네. 김정환 변호사 개인이 넣은 그 헌법 소원은 의결 정족수가 6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임시지 부여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국민 개인이 넣는 헌법 소원은 의결 정족수가 6명이에요. 근데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기 때문에 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넣은 걸 통해서 가처분을 넣는 건 의결 정족수가 5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적어요. 허들이 좀 더 낮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이거를 추가로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헌재 내부 상황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숫자 허들을 좀 낮추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과 병행한 가처분을 낸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상황이 좀 이제 급박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야5당이 좀 합심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기사가 자꾸 생산이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 뭔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는 뭐 4월 뭐 중순으로 미뤄질 수 있다. 예, 심지어 예. 6월 얘기가 6월까지. 나오는 거. 이거 정말 나쁜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다. 제가 오늘 여기 뉴스토마토 오면서 시청 앞 태극기 앞 들고 집회하는 분들 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전두환 각하 만세를 사회자가 들고 하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깃발이 있나 없나 자세히 봤더니 있더라고요.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전두환 각하 만세를 부르는데 동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된 여러 가지 전 국민이 지금 헌법과 법리 전문가가 돼야 될 정도로 이게 복잡한 사안인가요? 이게 굉장히 뭐 심리가 우리가 뭐 탄핵이냐 기간이냐 복잡하게 해야 될 사안입니까? 군인을 투입해서 당장 국회에 들어가는 거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다 봤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야후당이 힘을 모아서 시민들과 같이 헌재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헌재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밤을 새서라도 결론을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태은 기자. 네, 저는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곳 광화문으로 모아져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이곳 집회에 참여 중인 김준영 의원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헌재 판단이 연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5대3으로 나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뭐 5대3 기각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뿌리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재 내용은 어느 누구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대3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진영을 흔들기 위한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어서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촉구 중인데 한덕수 총리는 아직도 임명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한덕수 총리가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를 탄핵 기각한 이유는 그와 관련해서 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인 문제와 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헌법에 명확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저는 뭐 당연히 헌법 위반이고 그래서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안에까지 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시 연쇄 탄핵에 돌입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감이 심각하다는 뜻이죠. 위기감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상황 자체가 비상 상황인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너무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헌법재판소의 선의를 믿고 헌법이 갖고 있는 순수한 내용만을 믿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고 그 뒤에 최상목 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도 역시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정당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 이후에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다. 위기 의식을 느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 무죄를 받으면서 이른바 별의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고법 무죄는 사필 규정이다. 왜 그러냐? 검찰이 조작해서 만들어진 죄를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자신 있고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검찰의 조작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불렀는데 그런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거의 다 해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그런 진실이 드러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별의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진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차기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더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리들은 파면 선고,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통해서 일단 국가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이것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야 5당과 서로 연대하거나 혹은 경쟁해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단일화를 이루어내서 이제 국민의힘과 대결 속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 이 나라를 위한 대통령을 뽑는 것 윤석열과 같은 그런 무능뿐만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한 그런 국가 지도자를 절대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현장에서 뉴스토마토 김태은이었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현장을 연결해서 김준혁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화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직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가 안 된 걸로 봐서는 월요일에 발의하고 보고하고 또 이제 표결까지 가는 데는 한 2, 3일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72시간 내에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국무총리의 탄핵까지 고려할 만큼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소장님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까 이제 김준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서 제가 뉴스토마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초선 강경파 30일까지 안에만 탄핵 얘기했는데 강경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식파, 네. 국민파.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강경이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상식대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요. 저희가 분기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번에 물론 한덕수에 대해서 기각이 나왔지만 그 기각의 판단은 그 전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8대 0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 이른바 최상목 그 당시 대행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네. 전 그게 전후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한덕수는 그 전에 임명을 예를 들어 하루 만에 안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다라고 해서 시간 벌기를 약간 준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한덕수 판단은요. 권한쟁의가 8대 0으로 나온 상황에 나온 기각입니다. 그러면 네. 한덕수한테도 경고를 준 거예요. 네. 이른바 옐로 카드를 한번 2번 준 겁니다. 헌재에서. 네. 1. 권한쟁의 8대 0.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최상목 안 한 것을 빨리 해라라는 경고 1차 줬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며칠 동안 20일 가까이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탄핵 절차를 밟은 것이고요. 네. 두 번째 경고가 바로 이 한덕수 기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판결문의 내용에서 한덕수가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고 불법이다라고 적시가 딱 돼 있습니다. 판결문에. 네. 이거는 위헌이고 당신이 안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적시가 돼 있어요. 다만 그게 당신이 헌법재판소를 신임을 못하거나 이런 의도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파면까지 안 간다고 이미 경고를 2번 준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심지어 김복형 그 당시 기각 내렸던 김복형 재판관마저 재판관 임명해야 하지만 실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네. 그럼 지금 한덕수가 업무에 복귀한 지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넘었죠. 월요일 날 그렇죠. 복귀됐으니까. 예. 그럼 일주일 동안 그걸 판결문 보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네. 그럼 당장 임명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란 말 이제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 안에 즉시라는 것도 없고 기한은 없습니다만 열흘 동안 뭘 못합니까? 뭘 지금 그거 못 봐요? 다 볼 수 있고 이미
이미 마흔역 재판관 인사청문 다 통과돼서 도장만 꽝 찍으면 되는 걸 왜 네네. 못합니까? 도장 찍는 그 시간 오래 걸려. 도장 파도 열흘은 더 걸리겠습니다. 네. 100개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덕수는 그 전에 한덕수 탄핵과 지금 한덕수 탄핵은 다르다. 그 전에는 이런 두 번의 옐로 카드가 없었다. 네. 근데 지금 옐로 카드 2번 받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레드 카드 가야 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단들에서는 줄탄핵 얘기를 하는데요. 야, 이른바 삼권 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어서 나온 망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거부권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의 고유행 권한이에요. 권력 아닙니다. 그 권한을 입법 즉즉 다 거부권 한 게 바로 윤석열이고 그 윤석열 플러스 대행이거든요. 예. 그 당신들의 권한은 마음껏 행사하면서 네. 국회가 갖고 있는 그 작용 반작용인 반작용의 권한이 국회에 있는 상권분리에 있는 탄핵권입니다. 네. 탄핵권이 뭐냐? 예를 들면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을 때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심판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 네. 지금 위헌적인 일을 하잖아요. 한덕수 예. 2번이나. 그다음에 최상목 했고 이미 경고 먹었어요. 그럼 당연히 국회에서는 심판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인 행사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줄탄핵 얘기하지 말고 줄탄핵 없었고 줄 거부권에 대한 대항이고 지금 위헌적인 일을 대놓고 너무 투명하게 한덕수와 그 대행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다. 예,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부원장님,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곧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발의를 했잖아요. 요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이 만약에 퇴임한 이후를 더 상정을 해보면 더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은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달까지 넘어가는 게 맞느냐. 네네. 그리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 네. 나라가 대혼란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특히나 이 사건을 계속 심리를 해오신 분들이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국가적 대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게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분은 이미 임명된 상태에서 이 재판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계셨던 네. 분들입니다.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고 당연히 헤아릴 수 있는 그 과정을 밟아오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게 오히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승복할 수 있는 요건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안까지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나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 김기현 전 대표 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네. 이 국가적 혼란 상태에서 국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사법부를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본인들이 먼저 이거 나서야 네. 됩니다. 본인들이 오히려 민주당이 나선 거나 우원식 의장이 나오기 전에 아 이거 위헌이야. 왜 지금 권한대행이 할 일을 안 해라고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서 네, 지혜를 네. 모아서 안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비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의장 향해서 정치적 의무 버리고 특정 정당 대변인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내란숙의 스피커 노릇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내란숙의 옹호하는 역할 안 됩니다. 네. 극우 폭도들 응원하는 응원단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의 탄핵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면서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의 투입, 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장이 이런 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의견을 냈는데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돈 없는 압박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권에서 중립 지켜라 이런 거는 뭐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얘기고 다 그거는 네. 하는 얘기고 예. 그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3명의 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하기 전에 네. 6명인 상태에서 헌재에서 그때 정리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심리는 6명으로 가능한데 네. 선고는 7명으로 못한다. 이렇게 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명 완전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다 거쳐가지고 국회에서 그 3명을 선출했는데 네. 최상목이 지 마음대로 2명만 안 한 거죠. 해가지고 그렇죠. 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해서 이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원래대로 9명 완전체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뭐 중립 위반이니 뭐
헌재를 압박하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는 그냥 의뢰 그냥 하는 소리 정도라고 비판하기도 좀 약합니다.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여기서 하나만 더 붙이면 네. 지금 유례 없는 산불이 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산불하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 붕괴 상황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있죠. 대단히 깊은 관계가 없을 있습니다. 수가 없죠. 이 정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이 정부 이게 윤석열 정부의 안보는 뭐냐면 군사 안보예요. 안보 개념이 예, 예. 그냥 군사적인 재래적인 군사 안보에 대한 개념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의 이 안보 라인도 군사 안보 중심으로 시스템을 짰어요. 근데 네. 현재 안보는 현대 네. 안보는 포괄 안보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산불 대형 산불뿐만 아니고 메르스라든가 네네. 코로나라든가 네. 이런 감염병 이런 문제까지 다 감안하는 포괄 안보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개념도 군사 안보로만 했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소방 인력을 총 집중한다거나 또는 군 인력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걸로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이거는 뭐 비판을 어떻게 해도 모자란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주제를 이제 조금 넘겨도 되겠죠. 거의 1시간여를 이제 현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국정원의 선관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부정선거의 늪에서 국민의힘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강선영 의원이 아마 국정원법 개정을 네. 발의한 것 같은데 이게 네.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약간 네. 지지층한테 내가 이렇게 윤석열의 말에 충실히 따라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다. 네네네. 이게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가장 강하게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정원이 들여다보게 해준다? 이거는 국정원한테 선관위에 관여할 수 있는, 즉 선관위가 뭔가 그 과대망상, 투표가 뭔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이 네네. 망상을 부추겨주는 지금 법안을 네네.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경향신문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 기억나시죠? 네.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네. 근데 경향신문 보도를 봤더니 이미 행안부에서 지난번 총선에 사전투표를 한번 점검을 했어요. 네. 이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44표만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 44표가 부정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실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미 점검을 해서 그것도 이상민,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이상민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선거 망상론을 부추기는 법안을 발의한 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 국정원을 왜 국내 정치 과정에 관여시킬 수 있다. 네, 그런 네. 걸 줍니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흑역사 이제까지 많잖아요. 댓글부대 그럼요. 논란. 예, 예. 그리고 과거에 국정원이 이른바 간첩을 잡는 혐의로 조작 사건. 네. 이런 흑역사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킨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저는 걱정이 뭐냐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이 지금 혼란 상태를 수습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의 부정선거 망상론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약간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게 계엄 당시에 홍장원 전 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대공 수사권까지 줄 테니까 계엄 빨리 밀어붙여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그 국정원에게 약간 어떤 조사권이나 수사권을 주려는 이 움직임 국힘이 왜 다시 꺼내 들었는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혜연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 지지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거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려면 국정원법 다시 개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야권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네. 혼자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국정원이 실시하는 보안 점검 대상의 선거에 추가제 일단 입법 사항입니다. 네.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야권이 동의가 없으면요. 근데 제한 이유가 1. 선거인 명부 시스템 등 국민적 의혹 야기를 해야 됐다.
근데 선거인 명부 시스템 갖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네. 선관위 명부 시스템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럼 그것도 부정선거네요? 왜 윤석열이 됐습니까? 당선? 저는 용납 안 됩니다. 부정선거네요, 그것도. 자, 2.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 취약성 문제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가 선관위 서버가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막대합니다. 그러면 조사하면 돼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검찰권 있지 않습니까? 검찰을 시켜가지고 야 선관위 서버 이상해. 조사하면 되지 왜 비상계엄 선포해요? 그 정도 힘 없어요 대통령이? 네. 세 번째. 비상계엄 선포 당일 용역업체 직원이 문 열어줘. 거기 계신 분들 다 선관위 직원이었어요. 네. 밤에 쳐들어갔습니다. 10시 20 몇 분에 갔죠? 비상계엄 선포하고 3분 있다가. 그게 무슨 용역업체 직원이 문 열어줬습니까? 우리 화면에서 봤어요. 딱 갔더니 군인이 들어가니까 선관위 직원이 문을 열어주고 핸드폰 뺏깁니다. 네. 그게 다수의 CCTV와 그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그 당시 있던 선관위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너무 공포스러웠다. 네. 총칼 든 그 군인이 와서 나한테 뭐 서버 문 열어라 그렇죠. 그러고 핸드폰 뺏으랬다. 예. 근데 뭐 용역업체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뻥입니다. 그러니까 강선현 의원이 전 누군지 잘 몰라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대표 발의했지만요. 네. 근데 이게 맞는 얘기 하나도 없는데 그 제안 이유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정자 뭐냐면 선관위 보안 취약 문제가 올해 아니고 지난해 1월, 3월에 국정원 보안 점검에서 95%가 개선됐다고 확인이 그렇죠. 됐습니다. 이미 끝난 문제예요. 심지어 네. 그거는 윤석열한테도 보고됐어요. 네. 윤석열 보고 받았는데 그게 무슨 근거로 이걸 대표 발의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이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에 힘 실어주는 더도 아니고 극우 지지층 지금 저기서 극단적으로 우매하게 집회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한 목소리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선관위 조사권을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극우 지지 세력에게 뭔가 이제 선동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두 분 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국정원 대공 수사권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지난 2020년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이제 통과가 됐고 지난해 1월부터 이 대공 수사권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국힘은 여전히 국정원에 뭔가의 이제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건지 뭔가 혹시 이제 지지층에 대한 결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저는 이른바 간첩 프레임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법 통과될 수가 없어요. 네네. 지금 국회 상황을 봐도 통과될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이런 법안을 발의하느냐. 하나는 윤석열이 정말 부정선거에 대한 뭔가 확실하게 증거를 잡기 위해서 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망상을 부추기기 위해서. 예. 두 번째, 오늘도 제가 태극기 막 들고 나온 어르신들 많은 집회 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빨갱이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른바 국정원이 뭔가 간첩을 제대로 잡으려고 하는데 야당이 막아가지고 비상계엄까지 갔다라는 프레임을 자꾸 만들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은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국정원이 간첩 잡는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간첩을 잡은 게 아니라 조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온갖 거 다 들여다보겠다고 네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그다음에 댓글 조작 드러냈고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대공수사권 폐지하는 것까지 그렇죠. 넘기는 것까지 된 그랬었습니다. 건데 대공수사권이란 말 자체가 국민들이 딱 듣기에는 뭔가 지금 간첩이 움직이고 있는데 야당이 제대로 방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의 정부들은 뭔가 빨갱이와 연관이 있거든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려는 시도를 알겠습니다. 잠시 다시 광화문 집회 현장을 연결해서요. 이번에는 김우영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기자. 저는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곳 광화문으로 모아져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이곳 집회에 참여 중인 김우영 의원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대행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서 불법 계엄과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큰 죄인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헌재가 복귀를 명한 거는 이 위험한 불안정한 국면을 수습하라고 보냈는데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엄청난 죄를 다시 범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 측은 마은영 재판관 임명을 두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그 내란 행위를 일삼는 자들은 헌재를 해체해 버리겠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상으로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양심과 상식에 입각하여 헌재에 대해서 국민의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0일까지 마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며 데드라인 제시에 나섰는데요. 30일 이후엔 재탄핵 들어가나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마인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한덕수와 최상목 두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법에 따라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산불 대응을 두고 예비비 증액 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죠. 야당이 재난 예비비를 대거 삭감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또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국민에게 써야 할 예비비를 전용해서 해외에 불법 호화 여행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4조 8천억이라고 하는 예비비가 현재 산불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적절하게 적시에 실행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모든 책임을 야당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정치적 술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현장에서 뉴스토마토 김태은이었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현장을 연결해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간첩 이야기를 또 가지고 나온 전한길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2025년에 간첩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양반 이거 끝나고 나면은 그 학원 강사 그거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70년생인가 그렇던데 뭐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근데 이건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거를 자꾸 기사를 써주고 기사화를 하니까 네네. 이 판을 깔아주니까 이런 건 그런 언론 문제도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아마 TV조선 유튜브에서 이런 발언을 처음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 사람 얘기가 이제 음모론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해당 네. 발언을 삭제한 모양이에요. 편집한 모양이에요. 이걸로 전한길 사실 씨가 그러니까 지금 난 그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이 네네. 간첩의 소행이다 이렇게 음모론을 펼쳤죠. 뭐 간첩이라고 딱 명시적으로는 안 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부분만 편집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논리 구조가 똑같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와서 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 구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아니 어떻게 역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전한길 씨가 지금 기세가 등등해서 계속 이러는 이면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이 사람을 국회로 불러주고 초청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권 여당에서 이런 사람을 국회로 초청할 수가 있어요? 백골단에게 기자회견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더 기세 등등한 거죠. 네. 그건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전한길 씨,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를 비롯한 재해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네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간첩의 소행이라면은 그동안 일어난 참사라든가 여러 가지 간첩의 소행이라고 만약 본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간첩들도 못 잡고 있다라는 방증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 참사가 한두 번이에요, 지금? 네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 일어났죠. 오송 참사 일어났죠. 그러면 윤석열은 그동안 이런 사람들을 못 잡고 방치해서 이렇게 희생자가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어떤 걸 두고 말을 해도 용서가 안 되는 행위인데 참사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기세 등등하고 유튜브 통해서 코인 장사하고 싶고 네.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활동하고 싶다고 해도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네. 도를 넘은 이면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을 깔아준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세 등등한 상황에서 전한길 씨가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구글 코리아가 자신의 유튜버에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 조회수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그 구글 코리아에 있는 뭐 간부나 직원들이 전환기라는 사람을 알까요? 저는 이 전환기라는 사람에서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전환기라는 사람이 뭔데 자꾸 이걸 실어줍니까 지면에? 네. 전파 낭비예요. 이 사람이 뭔데 무슨 권한 있고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그냥 알아서 떠들라 그러세요. 그냥 네. 소위 말하면 그냥 자빈 아니에요? 자빈? 그냥 원오브템? 너 알게 네. 뭐야? 이 사람이 네. 뭔데 이 사람 실어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환기 씨는 일단 하나는 그게 있더라. 찾아보니까 계엄이 있고 얼마 안 있다는 계엄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왜 이렇게 획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뭐 좋은 거 먹으셨나? 모르겠지만 바뀌었고요. 저는 이 사람 말 별로 들을 가치도 없다 생각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맞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또 불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이나 건물 불타는 거와 달라 산이 워낙 많은 지역에서 알 수 없는 그 발화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고 산불이 북한과 반국가 세력의 방어라는 것을 반박하지 못할 것. 반박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북한. 자, 우리나라가 약간 북한화되어 있다는 것이 윤석열 경호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늘에서 내려주신 우리 대통령님. 네. 이게 북한이죠. 수령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작살로 해먹으면 맛있겠다. 작살로 회 잡아주고. 네. 이게 북한과 뭐가 다르죠? 네. 뭐 노래 시키고 네. 삼행시 윤석열을 지라고 하고. 네. 이게 북한이죠. 당신들 그렇게 싫어하는 북한의 노릇을 그동안 했다. 그러니까 북한. 자, 1. 2번.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이 뭡니까?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반헌법적인 게 국가 세력을 부정하는 게 반국가 세력이에요. 자, 윤석열 집단 뭐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발행된 그 영장을 불법이라 얘기하죠. 네. 헌법재판소 불법이라고 그러죠. 심지어 최후에 벌인 법원을 불법적으로 침탈, 폭력으로 했죠. 네. 이게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러면은 반국가 세력 의심되는 이른바 윤석열 집단들이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그럴 수 있다. 방화라는 거 반박하지 못할 것. 증거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 반국가 세력, 북한 추종한 세력은 당신들이 탄핵 반대하는 요 세력으로 보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면요. 김건희 씨가 호마의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질렀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호마의식이 뭔가를 봤어요. 호마의식. 네. 호마의식은 뭐냐. 불교, 힌두교, 밀교에서 행해진 불의 의식으로 신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수행을 통해 번뇌를 태우기 위한 의식이다. 예. 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질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김건희가 불질렀다는 네. 얘기가. 그러면은 반박하세요. 김건희가 불 안 질렀다는 거 똑같이. 네. 아니 뭘 증거를 제시합니까? 예전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 타가지고 죽창 찔러 죽였다라는 일본인과 뭐가 달라요? 독에 물 안 탔다는 거 네가 증빙하라고. 네. 그러니까 음모론 했던 네 음모론자가 증거 제시하십시오. 네. 그리고 사상 초유의 진짜 피해가 생긴 또 인명 피해도 정말 사상 초유였거든요. 지금 이런 대형 산불에 대해서 간첩설이라든지 이렇게 반국가 세력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국민을 바보로 하나 저는 너무 네. 화가 나고요. 이 시간에도 불 끄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콩자반하고 김치 들어있는 도시락 먹는다는 이 소식 들으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난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똑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죠. 예를 들면은 불을 끄는 헬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더라. 그럼 이 헬기 노후화는 도대체 무슨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냐? 그 많은 세금은 어떻게 쓰였느냐? 왜 우리는 노후화된 헬기를 돈 주고 사느냐? 네. 이게 사실 국방, 외교, 안보와 다 연결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노후화된 헬기를 사는 이면에는 무기 브로커들의 영향,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여러 가지 네. 영향이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왜 임도라고 하거든요. 예. 화재를 막는 예. 그런 데 있어서의 이 나무가 식재가 정확하게 됐느냐. 네. 그리고 지자체장이 제대로 경보를 발령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제대로 봐야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는데 전환기 씨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드라마 화살촉 기억나세요? 화살촉 그 드라마 지옥에 나오는 화살촉? 네. 막 사람들 선동하죠. 예. 분노를 막 일으키죠. 네.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뒤에 딱 앉아가지고 편안한 데 앉아있죠. 맞네요. 전환기 씨 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도를 넘었어도 이렇게 재난재 국민이 희생당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저는 단 한 알겠습니다. 가지 이게 간첩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이쪽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사방이 간첩이고 민주당 뭐 야당 간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사방이 간첩이고 민주당이 간첩이면요. 왜 우리나라 적화통일 안 됐습니까?
사방 간첩인데 그걸 그러게 묻고 싶지 않을 말입니다.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저희 화면 하단 쪽에 이제 광화문 집회 현장의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예상대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 집회 현장에 나오신 모습입니다. 오늘 날이 좀 춥습니다. 꽃샘추위가 와서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으시고 다양한 깃발을 가지고 오신 모습들입니다. 지금 네, 고양이 그림 나와 있는 깃발도 있고 탄핵 소주도 있다고요. 예, 5.18 예, 알 권리, 살 권리 뭐 이런 네,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 깃발 속에 녹아든 예, 네. 네. 예.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데 저 긴 깃발 들고 있는 것조차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 깃발을 열심히 힘차게 또 흔들고 계신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저녁 때 되면 또 응원봉이 반짝반짝 빛나겠죠. 예. 다음 주 토요일에는 좀 집회 안 나와도 될 상황이 되기를, 네, 헌재 선고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선고 하루 만에 상고를 했습니다. 서울고법이 상고장이 접수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1심하고 2심이 너무 차이가 크다. 예. 1심은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네. 2심에서는 완전 무죄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1심하고 2심 다른 거는 뭐 그래서 이걸 이 대표 관점으로만 해석했다 이런 거는 뭐 정책 공격 이렇게만 네. 이런 것에서 범주를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일단 검찰은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례에 반해서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2심이 전면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라는 거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무죄가 난 사건에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수수색 당하고 주변인들 다 고통당하고 툭하면 언론에 끌려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할 게 아니라 네. 지금 적반하장을 하고 있고, 저는 더 황당한 게 뭐냐면은 검찰이 이렇게 상고하는 거를 보면서 아니 그러면은 내란수계의 구속이 취소됐을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렇죠. 즉시 한거 안 했었죠. 왜 즉시 한거 안 했습니까? 예. 그리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 그렇죠. 영장실질심사 검사 불참했죠. 그렇죠. 이거 진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하려면은 검찰은 월급을 김건희하고 윤석열한테 따로 받아야 됩니다. 네. 검사님의 그래야겠네요. 검사님의 이중생활, 낮에는 네. 굉장히 정의로운 척하면서 야당은 네. 쥐잡듯이 하고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소해서 죽일까 이 생각하고, 밤에는 알고 보면은 윤석열, 김건희한테 어떻게 충성할까. 검찰 해체 내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어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군다나 검찰이 웬만하면 법원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니까 말을 조심하는데 이게 도를 넘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검찰이 국민의힘화되고 있다. 네. 국민의힘과 내통하는 게 아닌가. 어쩌면 이렇게 논리가 비슷할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네, 2심 결과에 대해서 짧게 좀 짚어보고 싶은데, 법원이 김문기 몰랐다. 그리고 골프 사진은 조작된 거다. 이 발언에 대해서 명백하게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박에 나섰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뭘로 반박할 건데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2심 항고심에서 보면은 1심 판결, 특히나 검찰의 공소장에서 정말 문장 하나하나 다 쪼개가지고 반박했더라고요. 네네. 그럼 보통은 대법원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올라왔던 항고심 판결문 갖고 법리적이고 틀린 게 있나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럼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뭘로 나올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심 항고심이 대단히 정성스럽게 본 게 정말 문장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걸 반박하려면 본인들도 그 반박 근거, 탄핵 근거를 다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게
뭐 조작 이 얘기가 우리가 지금 조롱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 조작 관련해서 네. 이런다 보면은 뭐 권영세 장관 위에 이렇게 업이 비읍시읒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윤석열 술꾼 이렇게 나온 사진 네. 그거 딱 끝나서 얘기하는 네. 거. 그러니까 이거가 뭐 조작 클로즈업 조작이 아니라 네. 그 사진을 어떻게 이용했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적한 거죠. 그걸 지적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어디 지금 식당에서 나왔는데 여러 명 단체랑 네. 그럼 단체랑 우르르 갔는데 옆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냥 우르르 나와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모르는 남성이랑 딱 네. 찍혔습니다. 그러면 임세은이 예를 들어서 모르는 남자랑 네. 불륜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 이용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진에 찍힌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그걸 법원이 이번 제대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골프 딱 4명 우리가 누가 봐도 골프 치는 사람 알죠? 4명 카트 딱 타잖아요. 네, 네. 4명 딱 하고 앞에 또 마침 그날 이재명 대표가 골프 모자를 썼어요. 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자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진을 어떻게 이용했느냐가 문제인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 호주나 뭐 그때 호주가 뉴질랜드에서 찍은 네. 사진입니다가 아니라 그걸로 골프를 쳐서 네가 맞지. 김문기를 왜 몰랐냐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이게 뭐 줌했니 아웃포커싱했니 그건 네. 본질이 일단 아니에요. 근데 검찰이 이번에 뭐 상고한다고 하는데 상고는 당연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당연히 네.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반박할 수 있을지는 제가 의문점이 들고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럼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제 아마 제가 고발한 게 있어서 윤석열 파면되면 할 건데 똑같은 잣대, 똑같은 인원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네. 반드시 꼭 수사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윤석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공직선거법 한번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100페이지에 달하는 정말 세세하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하나를 쪼개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무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판결문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님? 근데 내용은 내용인데 네, 2심 판결문 보면 네, 검찰 공판 검사가 10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검사가. 예. 1심은 12명이었고요. 2심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판 검사가 10명이 동원됐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오산지청인가? 그렇죠. 오산지청인가 보니까 10명인가 11명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청 수준이죠. 지청 하나 수준에 있는 검사가 오산이 아마 전체 시민이 한 20여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네네. 그걸 관할하는 그 오산지청의 검사 전체가 공판 검사로 동원된 규모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판결문에 공판 검사 10명 이것만 가지고도 이 정부 검찰이 네. 얼마나 이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한 것인지를 네. 한 번에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토론이나 얘기할 때 검찰을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검찰이 정치화된 게 아니고 검찰이 정치를 한 거예요. 네. 정치화된 게 아니고 정치 검찰이 아니고 이 정부의 성격이 검찰 정부였다, 검찰 정치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한 사례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게 굉장히 작은 사건이고 예, 단순한 사건인데 예. 그 외에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걸려 있는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뭐 등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훨씬 더 많은 검찰 인력이 달라붙었을 겁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국력 낭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일침을 하는데 이게 예. 숫자상으로 딱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말씀해 주셨듯이 1심은 12명의 검사가 판결문 할 때 투입됐다. 항소심은 10명. 근데 이게 조그만한 지청의 2배에서 3배. 이거 시간을 보세요. 이게 3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민생사범 잡았다 된다 그러면 맨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비교해보면 너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법조기자 할 때 보면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면은 뭐 미용실 하는 분들이 500만 원 사기 당하잖아요. 정말 이런 표현 좀 과하지만 정말 안 살고 싶다라고요. 이분들 네. 500만 이런 재판들도 많고 이런 사범 잡으라고 검사들하고 수사 인력들이 많이 투입된다라는 거 민생 사건 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마약 사건 맨날 얘기하는데 거기에 제대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사건에다가 계속 투입시켜가지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게 국력 낭비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정부에서 가만 보면은 심지어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열심히 한 마약 수사까지도 뭔가 외압이
뭐 이렇게 가해졌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네.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라는 영역을 민생을 위해서 또는 경제 부패 사범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야당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 건 국력 낭비이고 세금 낭비인 거 맞죠?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뻣뻣하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예. 돼요. 최근에 조사에서 꼴찌 나왔다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핵심 쟁점이 총 3가지였다. 또 김문기 몰랐다. 골프 조작 발언 이렇게 2가지는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국토부 협박 사실에 대해서도 2심은 과장됐지만 협박 아니다. 뭐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죄라고 또 판결을 내렸는데 검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개발이 그 당시 5건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러니까 허가를 안 했고 그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예. 그러니까 나머지 한 군데가 허가한 게 바로 이 백현동인데 네. 그때 뭐 옹벽 아파트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허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공문이 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한 압박감을 느꼈고 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성남시까지 이제 감사까지 와서 예.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일단은 이번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하려면 이게 대선 때 얘기를 하던가 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건은 경기도지사 일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시장일 때 네, 일어난 네. 일이에요. 네. 그 이미 약 20년 정도 된 사건이에요. 네, 네. 근데 20년 사건을 끌어와서 야 너 그때 어떻게 했어? 왜 했어? 물어보면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했을 네. 때 난 그때 알아보니 뭐 이래 해서 내가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 있는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공문이 와서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허가가 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근데 이거 갖고 또 문제를 삼아요. 20년 전이니까 끄집어내고 끊어내고 하다가 이러다 나중에 진짜 어디 무슨 이재명 대표 태어날 때부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너 왜 태어났니라고 묻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백현동을 그냥 압박을 느껴서 한 거다라는 얘기를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그 당시 그렇게 얘기한 거라는 취지로 말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네. 겁니다. 네. 이거를 1차 백현동 1차 성남시장 때 2차 그거를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 얘기한 것. 3차. 그래서 인터뷰 때 말한 거. 이게 지금 몇 단계를 거칠 거예요. 뭐 골프가 아니라 당구 3쿠션도 아니고.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네. 도대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이렇게 따지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거짓말. 네. 더 나아가서 윤석열이 검찰일 때 했던 거짓말 다 끄집어내고 너는 왜 김건희 씨랑 결혼했니부터 다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할 겁니까? 네.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게 이 징역 1년이 나올 거니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지나가는 네. 토리가 웃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저는 말씀드리고 이거를 뭐 항소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백현동 때부터 성남시장 때부터 다 탈탈 털어보십시오. 이미 했지만. 네, 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2심 판결이었다고 보이는데 검찰은 아직도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좀 보태면 네. 이재명 대표가 선거 패배자입니다. 패배자. 네. 근데 패배자를 상대로 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도 그 633이라는 거를 강조합니다. 빠르게 해야 6개월, 되니까. 3개월. 네. 근데 왜 633을 정해놨냐면 이게 합치면 1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이긴 사람이 그 선거를 이긴 그 수익을 누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633을 최소 만든 겁니다. 1년으로. 네, 네. 그래서 합치니까 최대 12개월 1년으로. 1년이잖아요. 네, 네. 그 선거를 이긴 사람이 이런 범법을 해가지고 법을 어겨가지고 얻은 수익을 가지고 그 네. 혜택을 누리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의미로 633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물론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재판을 그렇죠. 하다 보면 이렇게 안 예, 되는데 그래서 633이라는 걸 했는데 실제로 패배한 사람한테 633을 누릴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긴 사람한테 선거 승리자한테 적용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거 패배한 사람한테 기소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네. 이 기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따지는 거하고 별개로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일단 검찰이 항고를 했고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재판관의 성향까지 이제는 들먹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기현, 나경원 의원까지 기자회견을 열어서 판사를 공격했다고요? 제가 지금 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뭐가 딱 생각이 나면
식당 개업하면 그 풍선 인형이라고 하시죠. 네.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막 춤추는 그게 딱 떠올랐어요. 야,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당인데 여당에 네. 법조인 출신의 중진 의원들이 김기현 전직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최고위원도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죠. 예, 이러면 예. 하면서 진짜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초선 의원들이 말을 해도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판사 공격을 하는 거 보면서 혹시 윤석열한테 뭐 약점이 잡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면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 이른바 로텐더 뭐 그 폭력 사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깔끔하게. 예, 예.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싶은데 이거 정말 도를 넘은 행동입니다. 이 아니, 정도면 그 정도가 아니고 나경원은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해가지고 예. 그게 1심만 6년째입니다. 지금 6년째가 5년째. 아니 그래서 이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 보통 우리가 막 바라보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갈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 정도면 저기 식당 앞에 세우는 이 풍선 인형 아니면은 시골에서는 이런 사람들 네. 강아지 풀이라고 합니다. 네. 강가에 피는 강아지 풀 아시죠? 예. 바람으로 휘청휘청하는 네. 그 정도는 갈대도 아니고 되다 강아지 이런 풀에. 생각이 들고 예. 도대체 왜 이럴까? 두 가지예요. 논점을 흘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란 수계에 대해서 파면을 하나마냐는 국가적 의제가 달린 것을 자꾸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쪽으로 연가 시선을 돌린다. 네네. 심지어 국민의힘 일부 당협하고 의원들은 현수막에다가 맨날 이재명 대표 얼굴을 넣어가지고 공격하는 네. 걸 하는데 이 정도면 저작권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힘의원들이 들고 나온 또 논리 중에 하나가 파기자판입니다. 저희 이 얘기는 또 처음 들었는데 공부를 좀 했는데 파기환송 대신에 파기자판을 들고 나온 이유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끝내고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파기환송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가지고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서 네. 돌아가서 거기서 판결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데 예. 너무 명백한 건은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판결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파기자판인데 네. 그게 그렇게 해서 파기자판에서 유죄 나오는 확률이 0.073%라는데 이런 거는 뭐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실제로 작동되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주려고 한 모양인데 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심 이재명 대표 2심 공직선거법 2심 나오기 전에 네.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2심 승복하라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유죄 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승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네. 뭐 그 주진우 의원 이 양반도 이제 검사 출신인데 자기 유튜브에다가 이재명 절대 무죄 안 나오니까 안심하고 주무시라고 올려놨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루 사이에 말 바꾸는 것도 뭐 워낙에 다반사로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은 본인들도 면구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만 예. 정정하면 아까 제가 그 이재명 대표 2심의 공판검사가 10명이라고 그러면서 네네. 이게 오산지청이라고 그랬는데 예. 여주지청입니다. 아, 여주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기자님께서 0.073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사건 기준 2419명 중에서 원심 변경 판결이 295명으로 1.44%고요. 이 중에서 파기 자판으로 간 것은 0.073%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자, 이 주장에 대해서 국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냥 자판기 커피 마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속 편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네. 계속 인디안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이재명은 무죄, 유죄야, 대선 나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대통령 되면 안 돼. 계속 비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법원에서까지 이게 무죄라고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네.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존중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주진우 의원이 파기자판 이야기가 나온 건데 네. 이거는 명백하죠. 본인도 알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것을.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실제로 파기자판이 가능한 경우가 첫 번째가 추가 심리가 필요 없을 텐데 네. 그럼 사실관계가 명백해야 되는데 이번 2심 판결에서 명백하게 문장 하나하나 다 반박해줬어요. 그러면은 사실관계를 뭘 더 증빙할 게 있습니까? 어차피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네. 대통령이 절대 되면 안 되고 후보가 되면 안 되니까 네. 빨리 대법원 선고해서 빨리 유죄 때려고 법원을 압박하는 용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 단축할 필요 있을 때 사건 신속하게 종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파기 재판을 하는 건데 우리 국민이 이제는 파기 환송도 넘어서 파기 재판도 알아대고 도대체 헌법재판관 이름 다 알아대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정상적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윤석열이라는 이 희대에 비상식적인 사람이 있고 예, 이재명을 좀 제발 죽이고 싶은 그런 악마적인 요소들이 네. 결합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는 거라 보는데 네, 그냥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커피 방금 드시라고. 들어온 속보인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과 김어준 민주당 초선 72명을 내란 음모죄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내란 음모죄로 고발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망원집이란 이름으로 명원집을 놓고 하도 욕을 먹으니까 예. 오버액션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쩌다가 우리나라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기술자처럼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내란 수계를 파면시켜야 된다는 이 논리를 흐르려고 하는지 정말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국민의힘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나 상당수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우리가 승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네. 한쪽으로는 지금 이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해서 불복하라고 저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헛된 꿈에서 깨라 이런 생각이 들고 헛짓거리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너무 비판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각 탄핵을 예고한 야당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이재명 등 72명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그 표현으로는 이제 줄줄이에 네. 한독수, 탄핵? 네. 한독수 대행, 그 다음에 최상목 부총리, 네. 그다음에 등등해서 계속 내각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네. 헌정 질서에 혼란이 오는 거다. 헌정 질서가 마비된다. 그런 이유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이제 한 거죠. 네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도 지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있는 일이 다른 없다. 수단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계속 공격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게 네. 이른바 말하는 사법 리스크 가지고 공격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본인들도 알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네. 이 모든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결과입니다. 예. 한 사람을 계속해서 부각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예. 더 국민들한테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더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선거 많이 해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를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야, 예. 오늘이죠.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국민의힘이 열었고요.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국무위원을 연쇄 총탄핵을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이렇게 정의했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 문란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다 하면서 고발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내란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대로 알고 이야기한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 아까 김어준 씨 포함해서 우리가 계엄한 거 아니거든요. 네. 계엄을 누가 했죠? 계엄은 본인들이 칭송하는 국민의힘 당원 1호 윤석열이 계엄하고 내란을 일으켰는데요. 일단 1. 내란은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1. 목적. 국가를 권력 전복, 헌법 질서 파괴 한 거죠. 근데 지금 김어준 씨나 민주당 의원 분들이 국가 권력이 있습니까? 야당이 권력이 뭐가 있나요? 네. 있는 것은 행정부 집권 여당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데 국가 권력 전복해서 헌법 질서 파괴한 게 내란 수계 윤석열로 우리가 알고 있죠. 예. 두 번째 행위는 무력을 사용한 폭동입니다. 아니 민주당이 무력 사용한 적 있어요?
김어준 씨가 뭐 무기 갖고 총칼 들고 싸운 적 있습니까? 무력은 오히려 그 우리가 뻔히 봤죠. 국회를 민의의 정당의 국회를 총과 칼로 쑤시고 창문 부시고 위협하고 했던 게 이제 그 이른바 윤석열의 내란 집단들이 한 것이고 네. 또 내란 두 번째 내란 있지 않습니까? 서부지방법원을 폭도들이 장악해서 유리창 깨고 다 깨부시고 판사 이름 열거하면서 계단 들어가서 위협했던 거. 그것이 바로 그런 행위인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체성. 개인이 아닌 다수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아니 국회의원들이 개변적 헌법기관이 이번 내란 불법 계엄에 대해서 의견 내는 것이 무슨 내란 성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란의 법적 정에 단 하나도 구성되지 않고 그냥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약간 이 생각이 들어요. 약을 먹어야 될 때 안 먹었나? 좀 약 드실 시간 지났습니까? 왜 그래요? 네. 왜 까먹습니까? 누가 네. 내란했는데요? 이 말을 그러니까 내란 선동에 고발했는데 제가 반드시 무고죄로 다시 고발하겠습니다. 아, 네네. 저는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이 초조하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조사 수치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 한국갤럽 보니까 탄핵 찬성 의견이 63, 그쵸. 반대는 34%, 네, 지난주보다 중도는 더 벌어졌습니다. 70%. 예. 더 벌어지고 있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다가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열이 되다 보니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상대방을 한 명 타겟을 정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 공격하는 데 동참하지 않으면 그러면 넌 이재명 편이야? 넌 민주당 편이야? 이탈을 막으려는 네. 불안감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실제로 탄핵을 찬성하거나 계엄에 대해서 비판했던 의원들 국민의힘 내부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다 이런 뉴스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예. 단체방에서 나가라 그러고 뭐 탈당 압박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가 오히려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내부를 다지기 위한 일종의 나쁜 압박 전술? 저는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 고발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본인이 얻은 거죠. 본인이. 네네. 본인이. 얻은 건 맞아요. 근데 뭘 얻었죠? 권성동 원내대표 박근혜한테 가서 사랑을 많이 주셔서 어쩌고 저쩌고 죄송하다라고 했잖아요. 예. 어쨌든 본인이 속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강릉이었고 본인이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띄었을 때 일부 노년 지지층을 상대로 배신자라는 말이 나왔었다고 해요. 네. 전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더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자, 이게 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렇게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아무튼, 네, 속보라서 전해드린 겁니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 나온 군 간부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을 했던 좀 주동자 중에 한 명이었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자기는 반대했었다. 그리고 충암파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쾌하다.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게 이 사람들이 작년 3월부터 윤석열 씨하고 김용현 전 장관하고 등이 이런 얘기 나누면서 이제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검찰에서 내용 공소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논의할 때마다 고정 멤버가 네. 윤석열, 김용현이고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여인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돼가지고 잡히니까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거고 네네.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란이 성공해가지고 쿠데타 성공해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여인영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80년 5월에 전두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합수 본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아. 합동수사 본부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네네. 전두환이 80년에 계엄사 합동수사 본부장을 맡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보안사령관이기 때문에 합수 본부장을 맡은 겁니다. 네. 그 보안사가 지금 방첩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인영이가 계엄 성공했으면 방첩사령관으로서 합동수사 본부장을 맡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이런저런 수고 대상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수방사 비원 벙커로 가서 끌려가 있든 방첩사 벙커로 가 있든 간에 여인영한테 이겨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살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은 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 뻔한 얘기고 뻔뻔한 얘기고 굉장히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여인영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극심한 정신적 고통, 충한파로 불려서 고통스러웠다. 어디서 감히 고통을 얘기합니까? 어디서. 그러게 말입니다. 당장 성관이 직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등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휴대전화 내놔 구석에 가 있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성관이 직원들 지금도 잠 못 자고 너무 극심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PTSD로 너무 고통받고 있다라는 게 계속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국민들은 어때요? 제 주변에 아직도 불 못 끄고 잔다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언론인 중에서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야, 이 제2의 계엄 일어나가지고 진짜 나부터 수거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날 국회로 달려나갔던 서울시의 구의원 중에 한 명은 유서 쓰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둘인데 애기 엄마인데. 근데 아이들이 아직도 엄마 가면 죽는 거 아니야라고 말했던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정신과에 가면은 50대 60대 분들이 이른바 계엄 블루라는 걸 겪고 있다. 네. 예전에 겪었던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어디서 감히 정신적 고통을 얘기합니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마치 자기는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고 사전에 계엄 모의한 적 없다고 빠져나갈 것 같은데 지금 군인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 자녀들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이 겪는 고통, 그 상황을 겪었던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네. 법원에서 빨리 진실을 가져주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빨리 파면 돼야 이런 여러 가지 판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영 이 전 방첩 사령관이 군사법원에서 사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었다, 충한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란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이게 이제 윤석열 탄핵 사유가 명확하게 이 사람들 입을 통해 나온 거죠. 네.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계엄이 불법이고 나쁜 거라는 걸 인식했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합법적이고 계엄이 정당했다면 본인들이 나 계엄에 적극 찬성해서 계엄의 동조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이걸 왜 굳이 거부합니까? 네, 그 네. 거부한다 인 즉슨 이 계엄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불법과 이런 정당성이 모두가 그러니까 훼손되어 있는 그게 모두가 충실히 돼야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제 여영영은 간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지 들었지만 실행 내용에 관여한 적 없다 이런 네.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불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당하지 않았다면 왜 실행 내용에 관여했어야지. 네. 그거는 자기가 정당한 일을 했던 건데 그래서. 계엄으로 얻을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으로 얻을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죠. 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친이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본인들은 이 독재 정권에서 승승장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우 비겁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윤석열의 주변은 윤석열과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권력은 정당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일은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랫사람 시켜서 한 거예요. 난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름 뒤에 숨는 것. 그래서 윤석열이 후보 시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참모 뒤에 숨지 않는 사람이 될 거다. 참모 뒤에 숨고 있어요. 참모 발각 뒤에 숨고 있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사람끼리 불법 계엄에 함께 그 모의를 한 거, 작당 모의를 한 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 사람들의 증거가 드러난 거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요. 만약에 계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질 낮은 사람들이 그동안 남은 국정 운영했다?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인영뿐만이 아니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역시 국헌 문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전 사령관 측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왜 구속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국회로 출동한 병력 소통을 두고 내리라고 지시한 점을 들어서 훈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내란과 상관이 없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하자면은 나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알지 못했다. 즉 사전 모의한 게 아니다라는 네, 식으로 네. 주장을 하고 있고 절차상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난 따랐을 뿐이야. 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장황 선거를 보면은 이주라는 사람도 굉장히 적극 가담자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참 참담한 게 뭐냐면 어떻게 군 수뇌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제가 이것을 막지 못하고 정말 바지가랑이를 들고 아니면 정말 대통령님 제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라고 막았다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그러지도 거죠. 못할 망정. 나는 그냥 명령을 했었으니까 따랐을 뿐이야. 내가 무슨 잘못이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이 우리 군,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군은 정말 무너졌고 윤석열을 국가 원수가 아니라 왼수다 이런 말이 군에서 나온대잖아요. 네네. 군인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빨리 판단을 내려주셔야 네. 돼요. 내란 수괴가 윤석열이었다면 그에 동조해서 계엄에 이르기까지 한 동조자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전부 다 자기의 그 혐의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마크 밀리라는 미국의 그 장군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직접 발굴해가지고 합참의장을 시킨 사람입니다. 예.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퇴임했는데 이 2020년인가요? 그 미국에서 반인종 시위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그래서 네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네. 트럼프가 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한테 군을 동원해서 이 반인종 시위를 진압하라고 합니다. 예, 예. 이 사람이 거부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트럼프한테 찍혔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그 1월 6일 날 시위대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미국 의사당을 점거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트럼프가 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고 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네네, 중국을 공격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퍼진 겁니다. 예. 그랬더니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중국 군부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우리는 공격할 의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온 다음에 트럼프가 복귀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엄청난 보복을 가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든이 퇴임하기 전에 선제 기소라고 하는 걸 합니다. 선제 사면이라는 걸 합니다. 미리 사면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못 건들게 합니다. 아하.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소식이 뭐냐면 국방부 건물에서 이 사람 사진을 뗐어요. 마크 밀리 전직 합참의장. 네. 그리고 기소는 못 하는데 강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별 4개짜리에서 쫄병으로 강등시키려고 하는 거는 가능하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이 퇴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군인이 개인을 수호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았다. 우리가 서약한 것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서약한 것은 미국의 헌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진우라든가 여인영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하고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마크 밀리 이 합참의장의 사례는 적어도 한국에서도 군복 입은 사람들한테 더군다나 장군들한테는 다 알려진 얘기예요. 네. 미국의 합참의장이 이런 식으로 했고 이것 때문에 트럼프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알려진 얘기예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통령의 개업 똑같이 한국에서도 계엄령 때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요. 네네. 이승만 때 1952년에 부산에서 정치파동 일으키면서 군대 동원하라고 그랬을 때 당시 이종찬 지금 광복회장하고 다른 이종찬입니다. 네. 이 사람이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승만이 포살하라고 그랬어요. 예. 포살이 뭐냐면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용어인데 이렇게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이 사례를 우리 군인들이 장교들이 다 알고 있는 사례예요. 근데 대통령의 말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라고 그래서 무조건 따랐다? 핑계에 불과하다. 이거는 네.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대부분의 군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계급이 또, 낮을수록. 예. 또 이제 헌재 재판을 받고 있는 종사자,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서 이제 양심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작심 비판하는 반성문조의 의견서를 냈어요. 오늘 뭐 사설에도 많이 나왔는데 정령 끄집어내라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라고 네. 하고 그다음에 정말 뭐 그 군인들에게 미안하다, 부하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취지로 반성문을 썼다라고 하는데 예. 박종근 전 사령관 하면 또 그 부인이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모 변호사가 접근해서 민주당에 김병주 등이 시켰다고 해라라고 해왔는데 회의에 네. 넘어가지 않았다.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도 어떤 잘못이 있는지는 판단이 가려져 봐야겠지만 네. 그나마 군인들이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 군 내부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네. 위안을 좀 받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군인들이 이렇게
내란과 관련된 것과 수사를 받고 재판에 줄줄이 서는 이 비극을 일으킨 윤석열 정말 빨리 파면시켜야 됩니다. 네. 뭐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 일선에 있는 평범한 군인들 그리고 실제로 간첩이 국회에 파견된 거 아니라고 했던 평범한 군인들도 네.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경중을 빨리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수많은 시민들이 아주 따뜻하게 옷을 갖춰 입고 오셨고요. 지금 군데군데 키세스 시민들이 보입니다. 은박지가 다시 나왔네요. 날이 추워지니까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키세스 우리 시민들 열심히 자 헌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달라. 헌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정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말이고 네, 정말 계속해서 지속해서 지금 몇 주째 나오시는지 모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헌재의 선고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을 가득 담아서 집회 현장에 다 함께 한마음으로 네,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계십니다. 자, 여인영과 이진우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나마 그 계엄의 날 우리 부하들이 군인 부하들이 적극적으로 이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좀 이제 부하들을 좀 감싸 안으면서 본인의 혐의는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너무 다행입니다만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비정상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정상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정상적인 발언에 대해서 칭송하는 게 있는데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내가 잘못한 건 아래에다가 넣고 꼬리 자르게 하는 것. 이게 너무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이 곽종근 사령관의 정상적인 발언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는 이상한 게 생겼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렇네요. 네, 지금도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안 그랬다고. 네. 뭐 나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란에 본인이 한 계엄에 대해서 본인도 부정하는 이런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게 위대해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빨리 이 헌법재판소가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되기 위해서는 빨리 파면하고 네.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GDP 아까 말씀하셨는데 1.2, 0.9 나왔지만요. 하루에 손실되는 게 너무 커요. 지금 예를 들어 S&P나 피치나 무디스 같은 국가 신용평가 기관이 우리나라 아직까지 신용평가 등급은 낮추진 않았습니다. 뭐 네. AA 플러스, AA 마이너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한 단계 낮아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 채권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해서 우리나라의 그 돈의 가치가 엄청 떨어지고 예. 그래서 작용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국가 네. 경제 다 망가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지만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네. 이런 경제적으로 매우 위협적인 상황을 빨리 해소하는 것은 헌재가 좀 제발 이 불확실성 해결해 달라. 제발 기일이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제발. 이게 뭡니까 나라가. 저는 이제 지역들이 봄 되면 지자체 차원의 여러 축제도 열고 하는데 지금 줄줄이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게 네. 나오고 있거든요. 산불 사태도 있지만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축제를 여는 게 맞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군단이 이런 데서는 그게 최고 행사예요. 그래서 국밥도 좀 팔리고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에서 먹고 사는 건데 그게 다 꿀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계속되는 거고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지자체에서 각종 국제 행사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작은 거든 크든 네.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길인데 해외에 나가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시선이 야, 내란 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헌재에서 이게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의 대결이고 나아가서는 민생 파괴범과 민생을 지키려는 수많은 소상공인들, 우리 새벽부터 일어나서 치킨 파는 사람들, 떡볶이 파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월급쟁이들의 삶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호소도 좀 들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기자님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급하니까 살라고 막 하는 얘기인데 네. 실제적으로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들 말고 이진우나 저 여인영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네. 관련해서 증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진우가 뭐라고 하는데 그 윤석열이 이진우한테 뭐라고 지시했는지 네. 이진우가 어떻게 했는지 예.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수행 장교가 이진우
차량에 같이 탑승한 수행 장교가 이미 증언한 게 검찰에서 증언한 게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다급하니까 막 그런 소리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곽종근 사령관처럼 차라리 기본적인 자기 책임을 다 인정하고 네. 대응하는 게 오히려 재판에서도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다 미루는 형태로 하면 네. 그게 이 사람이 반성하거나 흔히 말하는 개전의 정이라는 게 느껴지질 않잖아요. 예. 그 판결할 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 부인하고 자기 책임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판관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개전의 정 이런 거를 판단을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곽종근 사령관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재판에서도 훨씬 유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 수호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제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는 윤석열의 파면과 탄핵의 그날까지 여러분을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